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이라는 기사인데요. 소주성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입니다.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인데 2년 새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소주성에 대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깜깜이 ELS라는 것은 이제 ELS라는 정보가 좀 부족하고 ELS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자산임에도 환매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현대차 관련 이슈인데요. 동남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그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경쟁이 불가피한데요. 현대차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구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늘려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먹혀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늘리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에 이제 결과를 한번 놓고 보면요. 상위 20%의 소득이 2년간 85만 원 늘 때 하위 20%의 월소득은 오히려 4만 원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 지니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은 지니계수가 0.35 정도 됩니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에 가깝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보통 0.4가 넘어가면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게 확대됐다라고 보는데 0.35는 이제 OECD 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이고요. 문제는 이 지니계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로 보시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현황을 보시면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이 올라갈수록 고소득일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지만 하위 1분위, 하위 20%의 소득자들은 오히려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1분위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규직이 아니죠. 그래서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이제 그 생을 연명하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근로소득이 좀 줄어드는 고용이 불안정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요인들을 한번 보시면은 사업소득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업황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역시 소득이 낮은 분위층에 이제 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근로 사업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세금이라든지 이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구 모두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위 같은 경우 5만 5,509원 올랐고요. 5분위는 73만 9,995원씩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고소득층의 세금이 더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체감하는 부담은 저소득층이 더 컸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주성, 포용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와 현재 3분기를 놓고 보면 빈부격차가 조금 더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 3분기 같은 경우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었던 3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났던 빈부격차의 완화가 단순히 이제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시장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그 전략 수정과 또 저소득층의 분배가 조금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짜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ELS는 이제 주가 연계 증권이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투자하는 상품인데 문제는 환매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ELS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뜻인데 지수라든지 특정 주가와 연계돼서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보통 이제 많은 구조가 있지만 이 녹인을 찍지 않으면은 일정 5에서 한 8% 정도 수익률을 제공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상품으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대표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매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 환매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환매를 할 때 3에서 10% 정도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죠.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ELS를 상장시켜서 거래가 쉽게 해야 된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상장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정보 제공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파생결합증권 미상환 발행 잔액 추이를 한번 보시면 그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발행 잔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ELS와 DLS 물량 모두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깜깜이 정보가 많다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정보력이 조금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ELS 잔액이 증가하지만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로 돼 있다라는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ELS를 상장시킨다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그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ELS 같은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를 단순화, 표준화해야지만 상장이 가능한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상장을 시킨다고 해도 거래가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ELS 시장을 형성하게 됐을 때는 시장 조성자가 역할을 해야 되지만 시장 조성자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ELS 손실 가능성이 높으면 매도 수요가 많지만 매수하려는 수요는 적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ELS는 이제 상장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뭐 무조건 상장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 제공 그리고 쉬운 환매 시스템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ELS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15면 산업과 무역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성장성이 둔화가 되면서 한 3년간 시정조사를 하면서 신규 시장을 뚫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중에 후보로 선정한 국가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두 국가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인도네시아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대비 확실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건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약 2.7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구가 9,7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거의 3배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시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연평균 한 5% 정도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평균 연령이 29세인 그 젊은 인구가 많다라는 것도 인도네시아 시장의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인도네시아만 진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인도네시아 공장을 필리핀과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호주 등까지 좀 확장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서 부품 현지화율이 40%를 넘게 될 경우 역내 완성차 수출 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시장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세안의 자동차 시장 판매량 합계를 보시면은 356.9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기준이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전체 자동차 판매량 대비해서는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아요. 하지만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국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가 115만 대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인도네시아 시장의 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실 텐데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기업을 보면 도요타, 다이아스, 혼다, 미쓰비시, 스즈키
네, 모두 일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은 97.5%를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일본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 현대차는 이제 온오프라인 연계 할인이라든지 주문자 부착 방식의 이제 판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앞으로의 행복을 주목하시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볼 수 있는 모멘텀이니까 현대차의 주가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의 미증시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갔고요. 국내 증시도 어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금일도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